7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태어나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랐고 20살에 결혼해서 3남매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새벽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았습니다.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딸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친척들이 모여 김순옥 씨는 복받았어. 자식 농사 제대로 지었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칠순을 넘기고 나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고 혈압약을 먹어도 어지러운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빌라에서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에 갔지만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또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쓰러졌습니다. 슈퍼에 장 보러 갔다가 길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작은아들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침대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했는데 바쁘시다고 저녁에 오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큰아들이 왔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병원에서 뭐래요? 아니다, 나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런 거야. 너 바쁜데 오느라 힘들었지?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엄마인데. 하지만 큰아들은 10분도 안 되어 나갔습니다. 내일 새벽 출장이라서요. 미안해요, 엄마. 작은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지만 회진을 다른 의사에게 부탁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딸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바로 갈게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다음 날 퇴원 수속을 밟으러 원무과에 갔을 때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호자분과 같이 사세요? 아니, 혼자 살아요. 왜요? 그게 보호자 란에 적힌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했는데 한 분도 안 받으셔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 서류 좀 보세요. 그 순간 제 앞에 놓인 한 장의 문서. 그 안에 적힌 문장 하나가 제 7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보호자 동일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동의서. 제가 의식이 없는 사이 자식들이 이미 사인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밝혀진 진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고 가는 간호사의 뒤를 따라 원무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휠체어는 거부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걸을 수 있어요. 상담실 안에는 중년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퇴원 절차 안내해 드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직원은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급성 저혈압과 탈수 증세로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오늘 퇴원 가능하세요.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댁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게 힘드시진 않으세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3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보호자분들께서 여직원이 서류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해 아시나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요양병원 전원 및 장기요양 신청 동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의식이 없으셨잖아요. 그때 보호자분들께 연락이 갔고 큰아드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서류에 사인하셨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드님께서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 힘들어 하신다.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의서를 작성하신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건 보호자분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큰아들의 사인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이틀 전. 제가 의식을 잃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동의서는 제 동의 없이도 유효한가요?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셨고 보호자가 직계 가족이시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럼 제가 거부하면요? 거부하실 수 있죠. 어머님 의사가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네, 어머님. 퇴원은 오늘 오후에 가능하세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할게요.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혁아, 나 퇴원한대. 지금 나올 수 있어? 아,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돈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준혁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회의실에서 나온 거라. 너 요양병원 동의서 썼다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말해. 엄마,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뭐지? 왜 피하는 거야? 불안한 마음에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민준아, 너 형이랑 요양병원 얘기한 거 알아? 아, 그거요. 엄마, 형이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 너희가 나 몰래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이번에도 쓰러지셨고. 그래서 우리끼리 상의했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요. 상해?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가 싫다고 하실 게 뻔하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 우리도 바빠요. 엄마 집에 매일 가서 챙겨드릴 수도 없고. 요양병원이 나아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들이 다 챙겨주고 밥도 나오고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나는 안 편해.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이 드셨으면 자식들 말 좀 들으세요. 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나 환자 봐야 돼요. 나중에 통화해요. 뚝.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 맞나? 마지막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세요? 수진아, 엄마 지금 퇴원하는데 너 올 수 있어? 엄마, 죄송한데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는 중이에요. 오빠들한테 연락하세요. 오빠들은 다 바쁘대.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도 요양병원 얘기 알고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오빠들이 결정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빠들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맞아?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이번에도 쓰러지셨잖아요. 다음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빠들이 요양병원 보냈을 때 물어봤어요.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냐고. 근데 오빠들이 엄마가 무조건 싫다고 하실 거니까 그냥 보내자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너도 찬성한 거야? 엄마, 저희도 다 바빠요. 솔직히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신경 쓰이거든요. 요양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편해요. 서로한테 편하다고? 네. 엄마도 안전하시고 저희도 안심하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희 짐이야? 엄마,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이면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러 오는 게 걱정이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무슨 걱정이야? 엄마, 제가 지금 운전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길래?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병실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줌마, 어디 편찮으셨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쓰러져서요. 아이고, 자식들은 안 왔어요? 바빠서요. 요즘 젊은 것들이 그래요. 다들 바쁘다고만 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엔 오래된 소파와 낡은 TV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자식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큰아들 결혼식 사진, 작은아들 의사가운 입은 사진, 딸 교수 임용장 받는 사진.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하셨어요? 응, 도착했어. 엄마, 아까 그 얘기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제대로 설명? 뭘 설명하려고?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한 거예요. 나 생각? 나는 요양병원 가기 싫다고 했잖아. 엄마, 일단 한번 보러만 가세요. 거기 진짜 좋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나는 안 가.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엄마 나이 생각하세요. 내 나이? 70살이면 아직 멀쩡하거든. 엄마, 이번에 쓰러지셨잖아요. 다음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 제발 좀 우리 말 들어주세요.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너희가 언제나 걱정했어?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 생각하는데. 그래?
그럼 명절 때 왜 30분 만에 가? 내 생일 때 왜 안 와? 엄마, 우리도 다 바빠요. 그거 가지고 그러시면. 바빠? 그래, 바쁘지. 다들 바쁘지. 근데 요양병원 알아보는 건 안 바쁘더라. 엄마.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효자 노릇 못한 거 인정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엄마 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신다고? 요양병원에 쳐넣는 게 모시는 거야? 엄마, 말 너무하시네요. 쳐넣는다니요. 그럼 뭐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동의도 없이 서류 써놓고 이게 모시는 거야?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무조건 싫다고 하실 거니까. 그럼 설득을 하든지. 왜 몰래 해? 설득해서 될 것 같아요? 엄마 성격 우리가 모르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내일 집에 갈게요. 그때 제대로 얘기해요. 오지 마. 난 너희 안 볼 거야. 엄마, 유치하게 그러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운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너 회의 중 아니었어? 회의 취소하고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큰아들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화 푸세요. 화를 어떻게 풀어?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그럼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야?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큰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요양병원 상담 예약서. 이게 뭐야? 엄마, 일단 한번 보러만 가요. 거기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보러 가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셔도 돼요. 정말? 네, 약속드릴게요. 저는 큰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알겠어. 한번 보러는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큰아들의 눈빛이 너무 급하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이틀 후 큰아들의 차를 타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응, 알아. 요양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깨끗했지만 왠지 모를 음산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요, 엄마. 들어가요. 큰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냄새였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저는 이 병원 원장 김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께 연락받고 기다렸습니다. 시설 둘러보시겠어요? 네. 원장은 저를 안내했습니다. 2층에는 공동 거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표정들이 밝지 않았습니다. 3층에는 개인실과 다인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개인실을 배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실이요?
네, 아드님께서 개인실로 신청하셨어요. 저는 큰아들을 봤습니다. 큰아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좋죠? 개인실이면 편하실 거예요. 응. 개인실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어때요? 좁네. 괜찮아요. 혼자 쓰시기엔 충분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기서 사람들은 가족들과 살고 있겠지. 그때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요. 간식도 나갑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치료, 물리치료 등등. 네. 그리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니까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입원 날짜를 정해볼까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네. 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봤습니다. 아드님, 어머님께서 입원 동의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그게. 큰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준혁아, 너 뭐라고 한 거야? 엄마, 일단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아니, 여기서 얘기해. 너 원장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엄마, 제발. 큰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동의하셨다고 하셔서 이미 입원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집에 가자. 엄마, 잠깐만요. 큰아들이 원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어머니를 좀 더 설득해 볼게요.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대기자가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낮추라고? 너는 나를 속이고 원장한테 거짓말하고 이게 정상이야? 엄마, 우리 차에 가서 얘기해요. 큰아들이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준혁아, 솔직하게 말해. 너 나를 여기 보낼 작정이지?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그건 핑계고 진짜 이유가 뭐야?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 아내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뭐? 왜? 아이가 아파서요. 둘째가 아토피가 심해져서 병원 다니느라 일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병원비, 약값, 학원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병원비도 부담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병원에 자주 가시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했어? 엄마가 안 달라고 해도 우리가 내야죠. 그런데 솔직히 부담돼요. 그래서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거야?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되니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리고 엄마도 안전하시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살아야죠. 그래, 너희는 살아야지. 그럼 나는?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거기 가시면.
편하긴 뭐가 편해.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실을 좀 보세요. 현실? 내가 봐야 할 현실이 뭔데? 엄마 나이 70이에요. 이제 우리한테 의지하셔야죠. 의지? 너희가 날 짐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짐이라니요. 엄마 말 너무하시네요. 그럼 뭐야? 돈 때문에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사랑이야?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택시 잡아서 갈게. 엄마 태워드릴게요. 됐어. 너희 돈 아껴야지. 저는 주차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큰아들이 돈 때문에.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요양병원 안 가신다고. 응, 안 가. 엄마 왜 그러세요? 거기 좋은 데라던데. 너도 형이랑 같은 생각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돈 때문에 나를 보내는 거지. 작은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형이 다 얘기했어. 아, 형이. 작은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 병원이 요즘 어려워요. 환자가 줄고 적자가 나고. 그래서 솔직히 엄마 병원비가 부담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까지? 너도 돈 때문이야? 엄마, 저도 가정이 있어요. 애들 학원비, 집 대출금 다 돈이 들어가요. 그래, 돈이 중요하지. 엄마보다 돈이 중요하지. 엄마, 왜 그렇게 비틀어서 받아들이세요? 비틀어? 사실이잖아. 엄마, 우리도 어려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너희가 나를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요양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서로한테? 너희한테만 좋은 거지.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보내는 거야? 작은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수진아, 너도 오빠들이랑 같은 생각이야? 무슨 생각이요?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거. 엄마, 저는 반대했어요. 처음엔. 그럼 지금은?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엄마 전화 받는 게 힘들어요. 뭐? 엄마가 전화하실 때마다 아프다고,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힘들어? 네, 솔직히 힘들어요. 저도 애들 키우고 일하고 바쁘거든요. 그래도 나는 내 엄마잖아. 알아요. 근데 엄마, 저도 사람이에요. 엄마한테만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엄마는 요양병원 가시면 돼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게 문제지. 엄마, 버린다니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극단적?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극단적인 거지.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가였습니다. 돈.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돈이 드는 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요양병원 입원 날짜 잡았어요. 그날 제가 모시러 갈게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서류에는 이미 제 사인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변하는 순간이라는 걸. 봉투를 들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위조된 사인.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만 제 손으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저는 거실로 들어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큰아들 준혁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후였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팔아도 벌이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 고기 먹어요?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돈 모아서 꼭 사줄게.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준혁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이 아이 공부 잘하는데 학원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학원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30만 원.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냈습니다. 저녁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낮에 나물 팔고 저녁엔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내 아들만 잘 되면 돼. 준혁이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아니다. 공부나 해라. 엄마가 다 해줄게. 졸업 후 준혁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 친척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 한 채를 사주고 싶었지만 그건 무리였습니다. 대신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엄마, 이거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너희가 잘 살아야 엄마도 행복해.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대에 보내느라 저는 빚을 더 졌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엄마, 의대 포기할게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의사 되는 게 엄마 꿈이야.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 청소일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손톱이 다 벗겨졌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차렸습니다. 병원 개원 자금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요? 빌라 하나 얻어서 살면 돼.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성공하는 게 엄마 보답이야. 딸 수진이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원 학비도 제가 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결혼해라. 근데 신랑 집에서 예단을 요구하는데. 저는 마지막 남은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사준 금목걸이. 제게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팔면 엄마 남는 게 없잖아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 꿈도 제 미래도 제 행복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자식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합니다. 돈 때문에.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는 사회복지사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요? 네, 구청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혼자 사신다고 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불편한 점 없으세요? 없어요. 가족분들은 자주 연락하시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자식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요양병원이요? 네, 제 동의도 없이 서류를 썼어요. 사인도 위조했고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요? 네, 본인 동의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불법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님. 이 서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자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럼 제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머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왜 자녀분들이 이러시는 걸까요? 돈 때문이래요. 제가 병원비가 부담된대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경우가.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회복지사 왔었어요? 응, 왔어.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한 짓이 불법이래. 위조도 불법이고.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준혁아, 너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준혁아.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빚이 많아요. 집 대출금,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다 합치면 1억이 넘어요. 뭐? 그래서 엄마 병원비까지 감당이 안 돼요. 요양병원에 가시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한 거예요. 누굴 살리려고? 너희를. 나는. 큰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아, 나가줄래? 엄마. 나가. 너 보기 싫어.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상자.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그리고 한 장의 편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먼저 가서. 아이들 잘 부탁해.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 자식들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당신 인생도 살아. 약속해줘.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나 약속 못 지켰어. 자식들한테만 매달려 살았어. 그리고 지금 버림받았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살았다는 걸.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의존한 거였다는 걸.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사회복지사 이지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현 씨, 저 혼자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지현 씨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무료 급식 서비스, 돌봄 서비스.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신청하시면 주 2회 도우미가 방문해서 청소랑 식사 준비 도와드려요. 정말요? 얼마 내야 해요? 무료예요. 정부 지원이라. 아이고 고마워라.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혼자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어머님 혈압이 조금 높긴 한데 약 드시면 괜찮으세요. 큰 문제 없어요. 정말요? 네, 건강하세요. 저는 기뻤습니다. 나 아직 멀쩡하잖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요양병원 가셔야 해요. 나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엄마.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집 경매 넘어갔어요. 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3개월 안에 나가야 해요.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요. 근데 엄마, 우리 정말 돈이 없어요. 엄마 병원비만이라도 줄여야 해요. 그래서 나를 요양병원에?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낳았는데.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지, 나까지 희생할 이유는 없어.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그래. 엄마가 우리를 키우느라 희생했다고 맨날 말씀하시면서 정작 우리가 힘들 때는 외면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아, 그건. 엄마 사실 말씀드릴게요. 큰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네, 엄마가 숨겨놓은 돈 있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다 알아요. 엄마 통장에 5천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은행 직원이 친구예요. 물어봤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숨겨둔 돈. 준혁아, 그 돈은
엄마, 그 돈으로 우리 집 대출 좀 갚아주세요. 뭐? 제발이에요, 엄마.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가면 우리 가족 다 망해요. 그래도 그건 내 돈이야.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자식?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게 자식이야? 큰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정 그러시면 법적으로 할게요. 법적으로? 네, 부양 의무 소송할 거예요. 뭐라고? 엄마가 우리를 키울 때 쓴 돈 다 계산해서 청구할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게 다잖아요. 그건 부모 의무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뭐?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것보다 우리가 엄마한테 더 많이 해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병원비, 생활비 다 우리가 댔어요. 10년간 얼마인지 알아요? 3천만 원 넘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비쳤다는 거야? 아니요. 근데 이제 엄마 차례예요. 우리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내 마지막 재산을 내놓으라고. 네, 그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너희가 가족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대답 안 하시면 법적으로 할 거예요. 큰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엄마, 형 말이 맞아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너도 돈 달라고. 네, 엄마. 제 병원도 곧 문 닫아요. 빚이 2억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돈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나는 너희 ATM기가 아니야. 엄마, 우리가 엄마 자식이잖아요. 자식?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게 자식이야?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요양병원이라도 가주세요. 제발. 싫어. 엄마, 정 그러시면 저도 형처럼 할 거예요. 법적으로. 너희 마음대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들었어요. 너도 돈 달라고. 아니요, 엄마. 저는 오빠들 편이 아니에요.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역시.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엄마가 요양병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빠들도 엄마 돈 안 건드릴 거예요. 저는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너까지. 엄마, 이게 최선이에요. 엄마도 편하시고 우리도 안심하고. 나는 안 편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이 드셨으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저를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약을 꺼냈습니다. 혈압약. 한 줌 가득 손에 쥐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지연 씨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 씨가 제 손을 봤습니다. 어머님, 그건 뭐예요? 약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지연 씨가 제 손에서 약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님, 설마. 나 죽고 싶어요. 지연 씨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자식들이 날 버렸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필요해요. 지연 씨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큰아들의 협박, 작은아들의 요구, 딸의 조건, 모든 걸. 지연 씨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경제적 학대예요. 학대요? 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건 노인학대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내 자식들을? 어머님,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 자식들을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지연 씨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어요. 신고할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님. 그날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이 자식들을 조사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를 신고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한테서 돈 뜯어내려는 게 가족이야?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가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뭐예요? 자녀분들이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엄마님 명의로 3천만 원 대출이 되어 있어요. 저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분증을 도용한 것 같아요. 누가? 자녀분들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한 이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 이유,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제 이름으로 빚까지 만들어 놨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건 자식이 아니라 돈 앞에서 변해버린 자식의 얼굴이라는 걸.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대출에 대해 아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신분증은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집에 있는 서랍에 두었어요.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끔 빌려줬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분들이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제 자식들이 감옥에 가나요? 처벌을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 자식들을 감옥에 보낸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넘어가? 일단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지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내 자식들인데. 어머님,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알아. 근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들이잖아. 지연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3명이 모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들어와. 3명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신분증 도용한 것도 대출 받은 것도 요양병원 얘기한 것도 미안하다고 다야? 아니에요. 근데 엄마, 우리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들면 범죄를 저질러도 돼? 아니에요. 근데 엄마, 솔직히 엄마도 문제 있어요. 뭐?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릴 때 생각나요? 왜? 엄마가 맨날 하신 말씀.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너희만 잘 되면 엄마는 괜찮다. 엄마가 너희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게 뭐? 그 말들이 우리한테 짐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한 말인데 그게 짐이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감사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웠어요. 뭐라고? 엄마가 희생한 만큼 우리도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가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한 건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벗어나? 네, 엄마가 너무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셨어요. 결혼할 때도, 직장 선택할 때도, 집 살 때도 맨날 엄마 말 들어라. 엄마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다.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의대 가라고 하신 거 사실 엄마 뜻이었잖아요. 저는 음악하고 싶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음악을? 네, 말씀 못 드렸어요. 엄마가 워낙 의사 되라고 하셨으니까. 딸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교수 되라고 하신 거 엄마잖아요. 저는 미술하고 싶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어? 네, 근데 엄마 실망시킬까봐 말 못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의 사랑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사랑이 무거웠다고. 네,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제가 희생이라고 생각한 게 자식들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걸.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게 자식들에게는 통제였다는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어. 세 자식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너희 말이 맞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 했어.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감사해요. 엄마가 우리 키워주신 거. 감사는 무슨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었는데. 작은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잘못했어요. 엄마 신분증 도용하고 대출 받고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세 자식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하지 못했던 대화를.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밤낮 없이 일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그만둬. 엄마가 허락해 주실 줄 몰랐어요. 너 인생이야. 내가 행복해야지. 작은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병원 접고 음악하고 싶어요. 그래,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정말요? 응,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교수직 그만두고 미술 작가 하고 싶어요. 그래, 내 꿈 이뤄봐. 엄마, 감사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혼자 살 거야. 네. 너희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 거야. 사회복지사분이 도와주신대.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아직 건강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야지. 엄마. 그리고 대출 건은 엄마가 경찰에 취하할게. 엄마 정말요? 응, 너희도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 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엄마 노후 자금이야.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그 돈까지.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자주 연락해. 근데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진짜 보고 싶을 때 해. 네, 엄마.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오늘 제일 큰 걸 배웠다.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저 자신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걸.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말 이해했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지연 씨의 도움으로 독거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노래교실에도 다니고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한 달 후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정말?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작은 카페 차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해요, 엄마. 엄마가 허락해 주셔서. 작은 아들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병원 접고 음악 학원 차렸어요. 그래? 잘 됐다. 아이들 가르치는데 너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딸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첫 전시회 해요. 꼭 오세요. 그래, 갈게. 전시회에 갔습니다. 딸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어때요? 멋지다.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구나. 엄마가 허락해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엄마.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어느 날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 다행이에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식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에게 의지하며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 70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